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세션에 사회를 맡은 부경대 행정학과의 이남국입니다. 오늘 이 세션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지속가능회계재정연구센터의 정책 컨퍼런스인데요. 그 중에서 주제는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재정 준칙 도입 연구라는 주제고요. 오늘 발표는 정호용 교수님, 인구대 경제학과의 정호용 교수님이 재정 준칙과 소득 불평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토론자는 당국대 성시경 교수님 그리고 지방재정공제회 양영철 박사님께서 맡아주시도록 주셨습니다. 일단 지금 정 교수님 인사 말씀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경제학과 정호영 교수입니다. 오늘 발표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토론 맡으신 성시경 교수님 한 말씀 주시죠. 네, 동국대학교의 성시경 교수입니다. 오늘 이런 좋은 기회에 토론하게 되어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방재정공제 양영철 박사님. 좋은 기회 주신 김공환 센터장께 감사드리고 많이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행대에 갔어야 되는데 부산에 있다는 핑계로 이렇게 가지는 못하고 멀리서나마 이렇게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오늘 아마 이 주제는 지금 정부 우리나라뿐만 아니지만 많은 나라들이 재정을 계속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재정 확대로 인해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이 재정 준칙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도입을 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아마 주제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발표 주신 우리 정호영 교수님께서는 이 재정 준칙이라는 것이 소득 불평등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게 됐습니다. 오늘 발표는 한 25분 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론자 두 분께서 5에서 10분 정도씩 토론하시고 나머지는 지금 많이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발표에서 이제 재정 준칙이 소득 불평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 가지고 OECD 국가 패널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증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사실 제가 발표 이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제 어떠한 실증 분석, 회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처치 효과를 밝혀내는 건 있지만 그 처치 효과가 나타나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약간 아직 이론적 배경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을 구하는 걸로 지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한국형 재정 준칙을 도입한다는 것으로 논란이 확산된 게 있습니다. 이게 벌써 작년이네, 작년 10월쯤 되는 거고, 이제 이 한국형 재정 준칙에 관련해 가지고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유튜브까지 만들어 가지고 지금 업로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 준칙에 관해 가지고 두 신용평가사가 또 상반된 평가를 하루 만에 내놨습니다.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국가 신용 등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발표를 낸 반면에 S&P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다음 주에 국가 등급에 직접 영향을 준 요소는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세계적인 신평회사에서도 서로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정 준칙이 무엇인지 이미 많이 알고 배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시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준칙의 개념을 아마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재정 총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수량적 제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용어에 주목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 총량에 대한 수치적 그리고 구속력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수치가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정 준칙은 IMF 기준에 따르면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채무 준칙, 두 번째는 수지 준칙, 세 번째는 지출 준칙, 네 번째는 수입 준칙입니다. 첫 번째 채무 준칙은 말 그대로 GDP 대비 국가 부채의 규모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준칙이고, 두 번째 수지는 1년 어떻게 보면 1년 사이클 균형 재정과 관련한 거여가지고 직접적으로 뭔가 균형 재정과 연관이 되어 있는 준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총 지출 한도 또는 총 지출 증가율을 규정하는 준칙이 있고, 마지막으로 수입 파트, 이제 부채와 지출 말고 수입에 대한 준칙이 규정을 하고 있는 재정 준칙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획재정부 10월달 발표 자료에 따르면 92개국이 운용 중이라고 하고, 채무준칙, 수지준칙을 보편적으로 활용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 92개 국가가 운용한다는 것은 2015년 IMF 보고서에 기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IMF 원래의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IMF 같은 경우에는 그 피스컬 디파트먼트에서 1985년부터 2015년까지 약 30년간의 기간을 토대로 총 4가지 종류의 세부 재정 준칙이 있는데, 얼마만큼 적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IMF 웹사이트를 들어가면 스타타, R, SPSS 모든 형태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점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정준칙이 없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자료죠. OECD 국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OECD 36개 국가 중에서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와 터키로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계열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재정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국가들이 OECD 국가들 대표하고 있고, 보시면 알겠지만 터키와 우리나라만 없는 것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정준칙과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경제학적, 행정학적 실증 연구가 있는지 많이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 여러 가지 문헌이 아직 서베이 문헌 자체는 없습니다. 서베이 문헌은 없고, 이 서베이 문헌을 없어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이러한 자료들을 보고서 크게 두 갈래로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준칙 도입 또는 준수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어떠한 사회-경제적 특징, 제도적 특징, 재정적 특징이 이 나라가 재정준칙을 도입하느냐 또는 이 재정준칙을 준수하느냐, 이런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새 들어서 활발하게 나오는 것으로 재정준칙이 도입되었을 때 이것의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 연구들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재정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재정 이외의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재정 준칙이 피스컬 재정적인 측면에 있는 큰 제도이기 때문에 재정 지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많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재정 수지, 조세 수입, 정부 지출, 또 정부 회계, 정부 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 준칙을 만들어서 가공 회계가 생겼다, 이런 종류의 연구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의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 이외의 지표에 초점을 맞추는 문헌의 이제 한 갈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변동이라든지 외화자금 유출입이라든지 이자율 스프레드 같은 이러한 요소에 재정 준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연구하게 됩니다. 이 연구의 목표는 그래서 재정 준칙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를 한번 실증적으로 탐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정 준칙은 통화 정책과 함께 국가 정책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거시 경제 정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 재정 준칙은 어떠한 그 룰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서 중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구속력이 굉장히 큰 정책입니다. 또한 이제 최근 들어서 소득 불평등 연구는 경제학계 오랜 관심사로서 피케티라든지 디튼이라든지 스티글리츠라 같은 대석학들도 요새 최근 들어가지고 소득 불평등과 관련한 대중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 불평등이 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축적이 되고 있는데, 이 연구는 이 재정 준칙과 소득 불평등을 한번 실증적으로 인과관계를 연결해보는 것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재정 준칙이 소득 불평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예측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기가 침체가 되면은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정부 재정이 악화되는 지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때 재정 준칙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정부 지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제 재정 준칙이 재정 정책의 경기 순행성 프로시클리티를 강화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떠한 경기 침체적인 상황에 정부의 재량적 반응을 악화시킴으로써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이론적 예측이 가능합니다. 즉 재정 준칙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 자동 안정화 장치와 역행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준칙이 결국에는 재정 건전성을 강화를 하는데 재정 건전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국가 신뢰도를 향상하고 경제 성장을 발전을 유도할 수 있으면 소득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이론적 예측은 어떻게 결과 실증적으로 지지가 될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한번 실증 분석 문제로 한번 치환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OECD 36개국을 기준으로 1990년도부터 2015년, 25년 장기 시계열을 사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90년부터 2015년까지 갈수록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득 불평등과 각종 국가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룩셈부르크 스터디, WID 이러한 데이터들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번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국가 단위로 크로스 내셔널로 뭔가 거시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특히나 이 퀄리티 오브 거버먼트 웹사이트를 많이 활용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들어가 보시면은 모든 데이터가 거의 제공이 됩니다. 코드북만 해도 한 1300페이지, 1400페이지가 되고요. 각종 시계열도 굉장히 길고 통제 변수를 활용할 수 있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한번 이런 데이터도 한번 소개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데이터를 통계로 제가 대표적인 기술 통계량을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진위 개수, 이제 가처분 소득으로 평가한 진위 개수가 있고 시장 소득으로 평가한 진위 개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0.31에서 0.46. 데이터 퀄리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신문 기사 등에서 보는 수치와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재정 준칙 도입 범위는 이제 0은 도입을 하지 않은 것, 1은 도입을 한 것 이렇게 했을 때 약 75%의 국가가 그 OECD 국가 중에서 그 기간 동안에 도입을 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총 4개의 재정 준칙, 세부 준칙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약 1.6개 정도 도입을 하고 있고 GDP 대비 국가 부채 나머지 부분의 통제 변수는 제가 다 퀄리티 오브 거버먼트 그 웹사이트 데이터에서 다 이제 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은 일반적으로 패널 데이터를 썼으면 패널 고정 효과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하우즈만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이미 랜덤 이펙트 같은 것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픽스드 이펙트 모형으로 했고 이렇게 지금 회귀 분석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귀 분석식 맨 왼쪽이 바로 Y, IT 이게 종속 변수고 소득 불평등 지표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베타 피스컬 룰 이것은 이제 피스컬 룰을 도입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이제 뒤에서 후술할 인덱스에 관해 가지고 재정 준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통제 변수와 고정 효과항을 추가를 하였습니다. 종속 변수부터 보겠습니다. 룩셈부르크 인컴 스터디 대표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케티도 이 데이터로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좀 주목하실 부분이 있는데 이 그래프에서 이제 시장 소득으로 측정했던 진위 개수가 가처분 소득에서는 진위 개수가 줄어듭니다. 진위 개수가 줄어든다는 건 불평등도가 낮아졌다는 뜻인데 이게 바로 정부의 어떠한 재정적 정책 효과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더 가처분 소득으로 측정했을 때는 진위 개수가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득 재분배가 일어난 재분배 정책의 그 상징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유럽 국가랑 비교를 하면은 한국 국가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에 한해서 봤을 때 진위 개수가 지금 서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 뭐 이런 선진국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장 소득에서 가처분 소득으로 갈 때 정부의 역할이 좀 비교적 더 작은 편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 준칙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아까도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재정 준칙 같은 아마 죄송합니다.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재정 트레이트 주 처치 변수인 피스컬 룰을 재정 준칙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재정 준칙의 종류도 많고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IMF 기준에 따르면은 크게 다섯 가지 관심 변수, 5가지 기준으로 지금 피스컬 룰 인덱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재정 준칙의 적용 범위가 중앙정부까지인가 아니면 초정부 단위인가, 그리고 법적 근거가 협약에 있는지 법률에 있는지 헌법에 있는지 조약에 있는지, 구속력 조항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유연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재정 준칙을 서포트하는 재정 법률이 따로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5가지 큰 기준을 나눠 가지고 피스컬 룰 인덱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어떠한 피스컬 룰이 0점부터 1점 사이의 값을 갖는다고 했을 때 각각이 0.2점씩의 20%씩의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인덱스를 만들 수가 있고, 그 인덱스를 만든 것이 오른쪽 그림에 나타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재정준칙 도입 더미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재정준칙 인덱스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덱스 값이 커질수록 구속력 있는 또는 영향력 있는 재정준칙이 적용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인덱스는 제가 임의로 만든 건 아니고 IMF 그리고 2019년 퍼블릭 초이스 저널에 있는 논문을 참고를 해가지고 같이 만든 변수입니다. 그리고 통제 변수로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재정 지표와 사회 경제적 특성들을 통제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분석 결과를 보시면은 종속 변수를 가처분 소득 진위 개수, 그러니까 어떠한 정부의 영향력이 없이 그냥 로우 인컴 데이터로 진위 개수를 평가를 했을 때 재정 준칙이 도입이 되면은 진위 개수를 0.012 정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위 개수 값이 약 4% 상승한 결과로서 재정 준칙 도입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분석 결과입니다. 종속 변수를 바꿔보았습니다. 가처분 소득에서 시장 소득을 뺀 차이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재분배 정책을 의미하는 크기일 수 있는데, 이 재분배 정책 크기에는 재정 준칙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처치 효과를 봤으면 이런 메커니즘을 추론을 해야 되는데, 아직 저희가 이 부분은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지 되는 부분인데, 일단 재정 준칙이 소득 불평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지만 신기하게도 재분배 정책은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를 나타날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어떠한 이 재정 준칙이 재량적 지출보다는 경제정책 전체의 경제 전반의 경기 순행성을 심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가지고 오른쪽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소셜 익스펜디처라고 정부의 복지 지출을 통제를 해보았습니다. 복지 지출을 그러면은 회기 개수가 지금 마이너스 0.0021%에서 유의하게 나오는데, 이 뜻은 직관과 부합합니다.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진위 개수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소득 불평등이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니까. 그런데 이것을 재량적 지출을 통제하면서 피스컬 룰과 어떤 세금 그 국가의 세금 수입을 인터랙션 상호 교환을 시키니까 피스컬 룰이 강해질 때 어떠한 세금 수입도 늘어나면서 이러한 가치 공동의 효과가
진위 개수를 증가시킨다. 즉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라는 이러한 인터랙션 베타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프릴리미너리한 결과이긴 하지만 이런 실증 분석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어떠한 재정준칙 도입으로 인해서 정부 재량이 감소해가지고 가령 경기가 침체될 때 세금이 떨어지는 안정장치가 제대로 작동 안 한다는 그러한 종류의 경기 순행성이 심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 레버뉴 같은 경우에는 월드뱅크, ICTD 같은 다양한 데이터를 모두 활용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이 텍스 레버뉴 여기서는 안 보여드렸지만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의 세금 자료를 썼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건성 검증 부분입니다. 약간 이제 학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강건성 검증은 그러니까 제가 얻어낸 결과가 좀 신뢰할 수 있는지 계속 지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일단 도구 변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생성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 때문에 재정준칙이 도입될 수도 있는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유효한 도구 변수를 찾아가지고 도구 변수 분석법을 실시를 했는데 제가 도구 변수를 만들진 않고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를 참고해가지고 크게 2가지 도구 변수를 활용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입니다. 어떠한 재정 준칙 같은 큰 정책은 지리적 근접성이 가까운 국가일수록 그러한 차용을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도입한다는 효과가 많은데 특히 우리 국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OECD 국가는 유럽 국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의 지리적 근접성에 의한 정책 전파가 유효한 도구 변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활용을 했고 2번째 도구 변수는 중앙은행 독립성입니다. 재정 준칙이라는 것이 재량에서 벗어나서 어떤 룰을 통해 가지고 정책을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중앙은행이 독립성이 강하면은 준칙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노하우라든지 그런 경험이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2가지 도구 변수를 활용을 했고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최근 선행 연구를 참고를 해서 적용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은행 독립성이 높을 때가 재정준칙 도입 비율이 높습니다. 즉 뭔가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 관료적 영향력에서 벗어난 어떠한 준칙 경험이 중앙은행 독립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약간 보여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 통해서 도구 변수에서 펄스 스테이지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강건성 검증으로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어떠한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줬기 때문에 이 기간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제외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또 재정준칙 인덱스가 신뢰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긴 했지만 신뢰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더미 변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소득 불평등 지표로 활용한 룩셈부르크 스터디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 EU 스탯에 있는 진위 개수라든지 WID에 있는 진위 개수를 사용한다든지 그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강건성 검증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른 추가할 수 있는 강건성 검증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석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이러한 다양한 상황에서도 결과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옵니다. 결과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질성 분석을 했습니다. 만약에 재정 준칙이 소득 불평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은 과연 어떤 상황에서 더 이러한 효과가 커질까? 달라질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크게 3가지 스펙트럼을 한번 따져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에 비추어서 첫 번째는 인구입니다. 인구. 만약에 지금 제가 이 밑에 표를 보면은 결국엔 피스컬 룰과 어떤 인구 변수를 인터랙션 상호 교호를 시켜가지고 그 회귀 개수를 찾아본 건데 65세 이상 인구와 재정 준칙은 서로 플러스의 영향을 통해 가지고 진위 개수를 크게 만듭니다. 즉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킵니다. 이것은 아마도 복지 또 인구 증가율과 출산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노년 인구가 증가하는 것과 반대되는 효과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또 소득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론하건대 만약에 이제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은 피부양 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떠한 재정적인 역량이 필요한데, 큰 재정적인 역량이 필요한데 재정준칙의 도입이 이것을 막아가지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추론을 하게 합니다. 또 정치 스펙트럼으로 보았습니다. 재정준칙의 도입 여부 자체가 약간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보수와 진보 또는 야당, 여당 의석 비율로 해가지고 정치 스펙트럼을 나누어가지고 분석을 해보았는데, 보수 정당이 다수일 때, 보수 정당이 힘이 강할 때는 재정 건전성을 주로 강조하게 되는데, 이때는 재정 준칙이 크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재량적 지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 하나의 메커니즘을 생각을 해보았고, 야당의 힘이 강할 때, 야당이 지금 국회에서 다수당일 때는 야당은 여당이 어떠한 정책을 펼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게이트키퍼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그러면은 야당은 재정준칙이 야당에 큰 도움이 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재정준칙을 도입을 하게 되면은 야당의 뜻에 맞춰가지고 재정 건전성이 강조되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의 지출을 막을 수가 있고, 이것이 정부의 사회의 소득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이질성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아직 프리리미너리하고 여러분들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을 조금 요청을 드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정 스펙트럼을 보았습니다. 이제 레인하트 로고프 이제 2010년 많이 이제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국가 부채가 어느 정도 커졌을 때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지 했을 때 국가 부채가 60%가 넘어가는 샘플에 한정해서 봤을 때 재정 준칙이 도입이 되면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재정 쪽을 연구하시는 교수님들도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게 도입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은 결과를 요약을 하면은 재정준칙 도입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실정 분석 처치 효과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가 정부의 재량을 제약해서 경기 순행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에서 일부 기인할 수가 있고, 제가 이거 한 분석은 소득 불평등이라는 한 측면만 봤기 때문에 재정준칙 전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어서 이게 도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평가까지 가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인덱스라는 것 자체가 말하는 것처럼 재정준칙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5가지 요소들, 초정부적으로 운영이 된다든지 법적 구속력이 큰다든지. 근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국가에서 연성적인 형태의 재정준칙은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준칙이랑 연성이 같이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준칙이라는 단어가 파생하는 경직성이 약간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으실 텐데 이 짧은 시간 이렇게 주어지는 바람에 말씀을 못하신 것 같아요. 되게 아까도 흥미로운 주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재정 우리가 지금 준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교수님 발표에 의하면 소득 불평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는 결과를 주셨는데, 아마 되게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토론자분 두 분 먼저 토론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시경 교수님 먼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단국대학의 성시경 교수입니다. 네, 오늘 이 아주 좀 흥미로운 주제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주제 자체가 지금 정책적으로 많이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실 것 같습니다.
제 토론문이 지금 전체적으로 공유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 토론문에 기반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구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회과학에서 연구를 할 때,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어떤 사회 현상의 변화, 이 연구는 상당히 좀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의 도입과 사회 현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특히 지금 정호영 교수님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 재정 준칙의 도입이라고 하는 하나의 제도의 변화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그 안에서 어떠한 논리적 메커니즘 혹은 이렇게 인과적 메커니즘을 코릴레이션 혹은 코절 릴레이션 그러한 인과적 메커니즘이 얼마나 잘 나타나는가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지금 이제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그게 좀 잘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통해서 이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서 혹시라도 사회적으로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 혹은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보시면서 이렇게 과거에 이렇게 도입한 나라들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재정준칙 도입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재정준칙 도입이 이제 갖고 있는 그 본래적인 특성,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재정의 균형이라든가, 혹은 뭐 밸런싱의 문제라든가, 혹은 우리가 좀 더 이제 더 크게 생각했을 때 이제 피스컬 헬스라고 하는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정호영 교수님은 오히려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확장화시켜 가지고 우리 이제 그 사회과학 내지는 이렇게 정책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이 소득 불평등에 대해서 연구하셨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그 보여주신 많은 자료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제 PPT 말고 이제 또 다른 이렇게 연구 보고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연구 보고서를 미리 받아서 좀 이렇게 그 먼저 좀 봤었고요. 그 안에서 보면 이렇게 IMF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국가들의 이 재정 준칙의 도입의 상황들, 특히 재정 준칙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은 커버리지라든가 그다음에 리걸 컨디션이라든가 그다음에 서포팅 프로시저 그다음에 이렇게 인포스먼트 그다음에 플렉서빌리티 이런 요소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제도를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 지금 현재 EU 국가들이 하고 있는 게 뭐 국제 협약이라든가 아니면은 헌법, 이렇게 많은 국가들 헌법에다가 이런 것들을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은 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기획재정부의 이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떤 지침을 넣을 것인지, 이런 데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이렇게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좀 자료가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스터디를 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각각의 요소들이 또 이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이게 세밀하게 향후에 좀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제 정원영 교수님께서 이제 그 이제 집중하고 계시는 부분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제 재정 준칙의 도입이 경기 순행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재정 준칙이 우리 이제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카운터 시클리컬, 그러니까는 경기에 이렇게 대응을 해서 이렇게 대응성이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순행성을 더 이렇게 이끌고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은 순행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재정 혹은 이렇게 그 소득 불평등을 좀 더 강화시킨다라든지 혹은 재정 정책이 무의미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내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해주신 이제 강건성 분석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분석을 하셨던 예를 들어서 뭐 고령화 사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수 정당, 그러니까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폴리티컬 컨디션에 대한 거라든가, 그 다음에 부채 상황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있어서는 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정치권이나 혹은 기획재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재정 준칙이 이렇게 프로시클리컬하게 볼 것인지 혹은 이렇게 카운터 시클리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각각의 특성들을 좀 더 이 시기에, 더구나 이 시기에 있어서 단순히 재정이 늘어난다가 아니고 과연 이렇게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응하는 우리 정책 도구로서 이게 유의미할 건지에 대해서 많이들 좀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저 이제 그 토론을 이제 마치면서 좀 정리를 해보면은 좀
하나 좀 이렇게 봤으면 하는 것이 아까 IMF의 여러 가지 이렇게 구성 요소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호영 교수님이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하나 조금 이렇게 이것은 왜 이럴까라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은 집행 유형성, 플렉서빌리티가 있는 것이 오히려 소득 불평등도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셨는데 논리적으로 보면 더 이렇게 거꾸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향후에도 좀 이렇게 더 하셨으면 혹은 우리 이제 연구자들이 더 했으면 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첫 번째는 이 재정준칙의 이렇게 도입, 그러니까 아까 그 선행 연구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도입을 더 고려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도입과 어떠한 제도적인 구성을 하는 것이 좀 좋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특히 실제 이제 저도 조금 한번 이렇게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문헌 분석을 해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어답션, 그러니까 피스컬 룰에 대한 이렇게 어답션에 대해서 많이들 이렇게 그 연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행정학 쪽에서는 좀 더 많이 행정학이나 정치학 쪽으로 그렇고 그다음에 경제학 쪽에서는 좀 이것이 이제 피스컬 헬스 혹은 이렇게 밸런싱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렇게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 어답션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지금 현재 분석하신 게 그러니까 본래적인 리터처 리뷰를 봐도 그렇고 이 피스컬 룰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이 밸런싱이나 혹은 피스컬 헬스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연구가 더 중점 이게 많이 있는 것도 그러하고 이게 더 본래적인 것 같은데 이거 하나의 좀 사이드 이펙트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래적인 것인지 그러니까 애초에 의도하고 있는 바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러한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난다라고 봐서 이 제도도 아까 이제 정원 교수님들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하시긴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제도 도입의 본래적인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의 그런 목적이나 인텐션이라는 부분과 그다음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사이드 이펙트인지 혹은 이게 이제 본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이제 큰 연구 질문인데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그러니까 피케트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많은 경제학들이 이야기했듯이 이런 게 어떠한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생겨난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이제 이 제도 자체를 보면서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봤지만 오히려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보면서 제도를 봤을 때 과연 이것이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게 얼마나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사실 제일 처음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제도와 사회 현상 간의 이게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인과관계적인 측면을 나타나는 것인지.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의 문제는 애초에 있고 제도는 어차피 또 따로 가고 있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부의 그러니까 내적인 어떤 인과관계와 논리 구조를 만들기는 하지만 그게 꼭 그렇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많이 준비를 해오셨는데 이 시간이 참 부족하네요. 자, 일단 우리 양 박사님 마지막 토론 듣고 다음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정효용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미리 토론문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봉환 정보회계학회장님의 초청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2025년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이 예정된 가운데 재정준칙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으로 공부할 기회를 주신 정호영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 교수님의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은 재정준칙의 도입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으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또는 보수 정당 또는 야당 힘이 쓸수록 또는 국가 부채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커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한 일자리 경제, 그 민생 경제 등 재정 정책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그 정책 지향과 상충되는 것으로 재정 건전에 초점을 두는 재정 정책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될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그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재정 준칙의 엄격한 적용이 복지 지출 등 정부의 지출을 감소를 초래하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가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강화, 국가 신뢰도 향상,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서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상반된 예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이런 그 본연과 관련해서 교수님께 여쭤볼 사항은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떤 준칙에 근거한 운영, 이런 게 통화주의자들이 이제 K% 룰을 그 제시하고 있는데 재량적 통화 정책에 대해서 그런 이런 준칙을 얘기하는 이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정책의 그 효과의 정도나 나타내는 시기, 정책 효과의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일관된 정책 그 룰이 필요하다는 반면에 재정 준칙에서는 과도한 빚은 이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태롭게 보편적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그 재정 준칙으로서 채무 준칙과 수지 준칙을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보이면 연구해 보시면 OECD 국가들은 2010년 이후에 지출 준칙이 급속히 도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나 원인이 무엇인지 교수님의 그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둘째로는 지출 준칙은 총 지출 한도, 지출 증가율 등 그 재정 지출의 규모나 증가율을 직접적으로 그 제한하는 방식인데 그 정부 지출을 그 경상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할 때 재정 진출로서의 지출 준칙이 이런 그 경상적 지출이나 자본적 지출의 어떤 차별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어떤 소득 형평화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 개략적인 아이디어나마 혹시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셋째로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정 준칙의 도입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또는 재정 준칙 그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그 심화시키나 그 재정 준칙이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미약하다고 하셨는데 그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설명하셨지만 이걸 이제 그 어떤 경상적 질과 자본주의 질과에서 어떤 그 거기와 엮어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인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가 엄격하게 재정 준칙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처럼 그 중앙의 재정 의존도가 심한 지방의 경우는 지방 재정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지고 지방의 재정 자율성이 그 훼손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그 재정 분권 또는 지방자치와의 그 가치와 병행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들이 있을지 한번 의견이 있으시면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재정 준칙이 엄격한 준수가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방자치를 위해서 재정 분권을 추진한다는 당위성이 인정이 된다면은 지방으로 이전되는 이전 재원의 총액 한도를 제한하되 총액 범위 내에 집행을 자율성을 제고하는 어떤 그 구체적인 방안들 이런 것들을 개략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상 저희 간단한 의견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29분, 30분이나 되어 가는데요. 아직 저희 주어진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께 한 2-3분 정도 의견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뭐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혹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의견을 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어떤 분 있으신가요? 예. 이게 뭐 저희가 온라인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그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호영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되게 재미있는 흥미로운 그 연구 결과인 것 같습니다. 또 논쟁의 여지도 많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연구 결과인데요. 저는 이제 그 두 가지가
되게 재밌었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말씀해주신 거 물론 메인 결과는 아닙니다만은 그 우리나라 진위 개수를 봤을 때 이 정부의 어떤 그 불평등에 대한 역할이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지 않다.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메인 결과가 재정 준칙이 불평등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런 결과를 이제 보여주셨는데 지금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가설에서 얘기를 하실 때 불평등이 결국 이제 이 재정 준칙을 도입하게 되면 이게 정부 지출을 감소시켜서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가설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정부 그러니까는 복지 지출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결국은 이 경기의 이 대응성이 약화되고 그래서 그게 불평등으로 심화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가설의 설명이 조금 더 있으면은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첫 번째 포인트로 아까 돌아가서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위 개수 측면에서 봤을 때 정부의 지출이 불평등을 그렇게 완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게 지금 뒤에 나온 결과하고 같이 연결해 봤을 때 정부의 정책이 이런 그 복지 지출보다는 좀 산업의 이 경기 대응적인 방향으로 정부 지출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이 그 진위 개수의 효과가 정부 지출의 효과가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교수님의 좀 의견을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마이크가 계속 울려가지고 이게 도저히 이게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서면으로 주시면 제가 발표자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혹시 다른 분들도 지금 상황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러면 발표자께서 토론자 두 분의 그 두 분과 그리고 또 김 교수님까지 세 분의 의견 및 질문 사항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토론 또 그리고 질문해 주셔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제가 이제 교수님들과 박사님들의 질문을 듣고서 정리를 해 보니까 결국에는 그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화면으로도 띄운 부분이 있는데 메커니즘 추론이라고 해가지고 재정 준칙이 도입이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소득 불평등이 지금 재정 준칙이 도입되니까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다는 지금 처치 효과는 발견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어떠한 채널을 추론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재정 준칙이 도입이 되니까 정부의 재량적 지출이 줄어듦으로써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가 있고 또 다른 메커니즘은 생각을 해볼 때 재정 준칙이 도입이 되니까 정부의 뭔가 지출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 제도라든지 여러 다양한 요소에 의한 경기 대응성이 약화돼 가지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지금 화면에서 띄워드린 부분에서 이 사회복지 지출을 재량 지출과 의무 지출 그런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인터랙션 텀을 다르게 보는 것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재정 준칙이 재량적 지출과는 영향이 없고 의무적 지출과는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 준칙의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재량 지출은 영향을 받지 않았는데 그럼 정부가 계속 그런 정부 지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의무 지출이 아마 큰 영향을 줘가지고 소득 불평등의 심화를 시킨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부 지출 채널보다는 경기 대응성 약화의 채널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25년간 36개 국가의 패널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소셜 익스펜디처를 의무 경상 지출과 자본 지출로 나눌 수 있는 데이터를 한번 찾아보는 것이 아마 저에게는 조금 크리티컬한 부분인 것 같고, 이 부분은 아까 성시경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과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시경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집행 유연성을 한번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같은 연장선 상에서 집행 유연성이 강화된 재정 준칙의 경우에는 다른 효과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칙이 아닌 거잖아요. 유연성이 강하면은 그때 다른 영향을 주면은 제가 보여준 결과에 대한 메커니즘 추론을 아까 말씀드린 경상 지출과 자본 지출 간의 관계를 염두에 두었을 때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거는 제가 바로 집에 가면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중앙 정부의 재정 준칙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 정부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건 굉장히 큰 주제여 가지고 제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방 재정 조정 제도를 통해 가지고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가는 재원이 크게 교부세랑 국고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교부세는 이미 지방세법에 몇 %라고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오히려 준칙적인 요소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교부세와 보조금을 나누어 가지고 분석을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고, 가장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채널, 재정 준칙이 소득 불평등에 악영향을 주는 채널로 저는 계속 이제 재량적 지출은 가능한데 뭔가 세제 제도라든지 그러한 경직적인 것을 유발을 해가지고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채널을 주장을 하고 싶고, 그러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출의 성격을 경상 지출과 자본 지출로 나눠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또 성시경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처럼 그 유연성이 있는 제도와 없는 제도를 구별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직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제 질문을 받으면 계속 서글림이 생겨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김동환 교수님 그쪽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더 이야기하실 분 있으실까요? 아니면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근데 5분 일찍 맞추면 좀 그런데. 네, 그리고 좀 지금 말씀하시는 분들 꽤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워낙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이 주제가 되게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재정 준칙이 또 교수님의 아직도 버퍼링이 되나요? 아직도 버퍼링이 돼요? 네,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예, 그 5분 사회자님께서 5분간 시간 아깝다고 하는 게 남아있으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아주 대학의 김광희인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그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 시의성 있는 거를 지금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거 해서 정말 잘 하셨다 생각이 드는데, 다만 연구자께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논리에 좀 비약이 좀 있지 않나. 첫 번째는 이 재정 준칙이라고 하는 것이 추구하는 주목적이 뭐겠느냐. 전 세계 아까 92개국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하고 특히 이렇게 그 소수의 나라 거기에 우리가 이제 속하고 있어서 후진적인 그런 우리의 위치를 생각을 하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재정 준칙이 도입을 되어져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에 1차적으로 천착을 좀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좋겠다. 소득 불평등까지의 그 효과까지 보는 것은 그 다음 단계로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재정 준칙이 도입되는지 여부에 주목적이 뭐겠느냐. 재정 건전성, 피스칼 헬스를 얘기를 일단은 하지 않을까.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그 배운 거는 재정 준칙에도 뭐 4가지 5가지 유형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이렇구나. 그래서 그거를 어느 그 중에서 어디에 포커싱을 두고 했느냐에 따라서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게 이게 학자분들이 그 좀 더 깊이 있게 잘못 오용되어져서는 안 되도록 그 막아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재정준칙을 도입을 하면 당연히 그 사태가 어떤 악화된 사태가 오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재정준칙을 지금 도입하면은 그 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하는 것까지를 나가버리면은 그러면은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현재 그런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 학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재정준칙의 제1차 도입 목적이 뭐겠느냐. 그거를 재정 건전성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갖추도록 한다. 이런 차원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소득 불평등의 심화까지 가면은 이거는 그러면 도입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마이너 그룹에 계속 있게 되는 측면이 있어서 마지막 연구하실 때 조금은 앞에 포커싱을 그 유형의 중에서 어디로 하고 두 번째로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도입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에 그 중심을 두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냐 이상입니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지금부터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죄송합니다. 네. 지금 또 마지막에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교수님께서 앞으로 연구하시는데 도움이 되라는 말씀으로 주신 것 같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신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너무 죄송하고요. 일단 시간이 45분에서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드리고 오늘 이 섹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교수님 그리고 또 토론과 그다음에 의견을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되게 흥미로운 주제예요.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많은 연구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또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저희 지속가능 회계 재정 연구센터에서 진행된 이틀간의 컨퍼런스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또 그 주제와 또 논의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